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로 적적한 시간을 달래고 있는 60대 여자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초저녁 잠이 늘어서 일찍 자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멍하게 천장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TV를 계속 보고 있자니 눈이 아파서 계속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실화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덕분에 시간 보내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사연을 듣다 보니 참 기구한 분들이 많던데 저도 그분들처럼 용기 내서 제 얘기를 해볼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인생사 들어보면 기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지나온 이야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았기에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주세요. 천륜이라는 말 아시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천륜이라고 불리우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차오를 정도로 저에겐 가슴 아픈 그런 자식이죠. 저는 아들에게 늘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단언하건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의 유일한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귀한 아들을 낳게 된 인연,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 시절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모두들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와중에 특히 저희 집은 더 가난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삼남매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일의 양에 비해서 돈벌이가 시원찮으셨죠. 집안에 빚이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삼남매 중 마지로 태어난 저는 장녀로서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어오는 것, 그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이든 어디든 일을 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화를 잔뜩 내셨죠. 네가 무슨 대학을 간다고 그래? 집이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공장에 취직해서 네 동생들 뒷바라지 할 생각해야지. 대학은 안 돼. 아버지, 승무원 되면 공장에 가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벌어요. 저 열심히 할게요. 네? 제발 대학 보내주세요. 정신 못 차리지. 이 지지배가 무슨 대학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 미정아. 우리 형편에 무슨 대학이니? 아버지 말대로 어디 적당한 데 취직해. 그게 맞아. 부모님은 절대로 대학 진학은 안 된다고 하셨고, 저 나름 두 분을 설득해 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부모님 몰래 대학 원서를 내게 되었고, 정말 다행스럽게 합격이 됐어요. 그 후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3교대로 일을 하는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부모님께는 대학 원서를 냈다는 걸 비밀로 하고 그냥 취직했다고 했고요. 그곳에서 저는 입학금 마련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겨우 입학금을 마련한 후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신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셨지만 그렇게라도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승무원이 되어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커리우먼으로 살고 싶은 꿈. 이미 가슴 속에 들어온 그런 꿈을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나 하며 공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죠. 입학금과 조금의 여윳돈으로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 근처 달새방을 하나 구하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학교를 다니는 것에 의미를 뒀어요. 그것도 안 하면 정말 공장에 일하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일과 학업을 병행했어요. 학비와 생활비가 모자라면 휴학을 해가며 악착같이 버텼고, 그러는 동안 집에는 발걸음을 끊었어요.
집에 가봤자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뻔한데 욕먹으러 일부러 찾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활비가 모자라 몇 끼 굶을 때는 엄마 집밥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유혹을 버텨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잡히면 대학을 못 다닐지도 모른다는 걱정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되고 싶은 승무원이 돼서 인정받자 그렇게 다짐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학교에 특강을 온 강사였는데 강의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중견기업의 오너라 직접 경험한 사례가 많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강사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일하는 카페에 커피를 사러 왔어요. 어? 혹시 내 강의 들은 학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강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내 강의가 좋았다고 해주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네요. 또 만나요? 잠시 나눈 대화로도 그 사람이 참 유쾌한 사람이라는 감이 오더군요. 그와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 기분이 좋았어요. 특강이 아니라 학교 교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고 짧은 인연이라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때 이후 카페에서 그 사람을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한두 마디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나누던 대화가 어느새 카페를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람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저희는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첫 번째 연인이었어요. 남자를 처음 알게 해준 사람이었죠. 나이도 어리고 아직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서툰 게 많은 저였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저에게 정말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둥바둥 버티며 살고 있는 저에게 금전적으로도 참 많이 도와줬어요. 값싼 방을 구한다고 반지하에 창문도 없는 곳에서 살던 저를 햇빛이 들어오는 원룸에서 살게 해줬고 생활비와 학비를 동시에 마련한다고 허덕이는 저에게 학비를 지원해줬어요.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죠. 그 사람은 저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만큼 제가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죠. 그와 연애를 하고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일 같이 있을 수 있겠지? 결혼이요? 전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학교 졸업도 해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고. 나도 알아. 그냥 그렇다고. 근데 결혼해도 그거 다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저와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났기에 그 사람은 뭔가 듬직한 면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그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런 그가 저는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또 아버지와 달리 제 꿈을 응원해주며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어느 순간 그와의 결혼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승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처음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막막하더군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순간들, 그리고 그 도착지를 코앞에 두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된 거였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버텨왔지만 저는 승무원 대신 아이를 선택했어요. 병원에서 듣게 된 아이 심장 소리에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대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내 꿈은 어쩌면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아이를 선택해야 했어요. 아이를 향한 모성애가 그 심장 소리의 시작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조금 놀라긴 할 테지만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 달리 그는 너무나 당황해 하더군요. 임신인 거 확실해? 그럼요. 오늘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내가 이런 게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워. 미안한데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대로 가버리는 거였어요. 예상과 너무나 다른 그 사람의 행동에 저는 많이 놀라고 말았어요. 당연히 저에게 결혼하자고 나올 줄 알았거든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서 도망치듯 가버리는 모습은 예상지 어디에도 없던 거였어요. 그렇게 그날 가버리고 며칠 동안 그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이 없더군요. 심지어 제가 건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제 속을 새까맣게 태우더니 며칠 만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에 저는 너무나 실망하고 맙니다.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이 지우자. 뭐라고요? 뭘 해요?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가요? 어떻게 아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따져 물었어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소리 다 거짓말이에요? 미안하다. 그 사람은 쓸데없는 말만 하더군요.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다 해결이 되나요? 그동안 정말 책임감 강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던지 그런 저를 보면서도 말없이 가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나 속상했어요. 버려진 기분까지 들더군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마음고생에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학교를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강의실로 웬 여자가 들이닥친 거죠. 천미정 어딨어? 수업 도중 난데없이 저를 찾는 여자가 나타났고 마침내 저를 찾은 여자는 다짜고짜 제 얼굴을 때리며 몰아세웠어요. 너 그 반반한 얼굴로 가정 있는 남자 꼬시고 다니니? 얼굴값을 해. 왜 그런 얼굴로 맞을 짓을 하고 다니니? 너 이러고 다니는 거 너희 부모님도 아시니? 힘이 어찌나 센지 그 여자는 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온갖 말을 다 하더군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소리를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주위 학생들은 그 난동에 비켜서기만 할 뿐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눈치채지 못한 저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드디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을 때 저를 경악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학우들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졸지에 상간녀라는 딱지가 생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아이까지 품은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게도요. 너 애 가졌다면서? 남의 남자랑 놀아나면서 진짜 별거 다 한다. 진짜. 저는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거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네가 몰랐다고 하면 불륜이 아닌 게 되니? 네가 아무리 그렇게 포장해도 너는 상간녀야. 알겠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강의실에서 나와 그 여자와 카페에 마주보고 앉아 얘기를 나눴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도 찢어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저와 달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끔한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애 지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아이예요. 당신이 무슨 간섭이에요? 하! 네 아이라고? 너 혼자 낳아서 키울 수 있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슨 소리 하려고? 지워!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불륜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협박까지 하고는 자리를 뜨더군요. 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일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어요. 겨우 정신을 추스려 집에 도착하니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일상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 그런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며 아이만은 없애자고 했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비조차 그런 무서운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알아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유부남이면서 나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를 상간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 사이가 불륜이 되는 거냐고요? 미정아, 사랑해.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 우리 사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이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사랑해서 했다는 말로 포장하더군요. 씁쓸했어요.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 준 사람이었는데 결국 불륜녀 딱지만 남다니 비참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졸업장조차 손에 쥐지 못했어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제 인생은 모든 게 꼬이고 말았죠. 학교를 휴학하고 집안에 틀어박혔어요. 입덧이 시작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 절망만이 가득한 저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은 채 눈물만 흘리며 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와중에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닫힌 문을 부실 듯이 두드려대는 통에 열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왜 찾아왔어요? 너 아직 병원 안 갔지? 여유로운 표정으로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그 여자가 너무 싫어서 노려봤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여자였죠. 꼴의 엄마라고 아이 지키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기회를 줄게. 네가 그렇게 원하는 아기 잘 키워서 낳아. 그리고 우리한테 줘. 대신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 뭐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제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에 기가 찼죠. 잠시도 그 여자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죠. 진정해. 왜 흥분하고 난리야? 냉정하게 생각해. 너 아이 낳아서 상간녀 소리 들어가며 애 키울 수 있어? 돈도 없으면서 뭘로 아이를 키운다는 거야? 아이 낳으면 그이가 생활비 줄 거라고 계산하는 거야? 말문이 막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여자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분하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아이를 낳게 되면 일도 못하게 될 텐데 지낼 곳과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이 집안에 재산이 꽤 많아. 돈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자식에 대해서도 좀 유별난데 재수없게도 내가 불임이거든. 아들만 낳아주면 한몫 단단히 챙겨준다는데 그걸 내가 못 받아. 그래서 아이 낳으라고 하는 거야. 뱃속에 아이만 낳아주면 내 몫으로 유산 챙겨서 나 이혼하게.
나도 바람이나 피는 그 인간한테 정 떨어진 지 한참이거든.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맞는 거잖아? 나 위자료 받고 이혼하고 나면 그 뒤에 둘이 결혼해서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지금 내 아이로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정도면 너한테도 남는 장사 아니야? 고집 부려서 혼자 아이 낳고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잠시만 참고 누리면서 살면 좋잖아. 그리고 둘이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아주 괜찮은 그림 같은데? 그 여자는 아주 치밀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제가 그런 여자를 당해낼 리 만무했고요. 그 여자는 코너에 몰린 쥐를 압박하는 여유로운 고양이처럼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가진 패를 다 까발린 저는 이미 진 거나 다름없는 게임이었고요. 결국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았어요. 그 사람도 저에게 와서 나중에 꼭 같이 살자며 안심시키는 말을 해대니 절박해진 저는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아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뱃속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 집중했어요. 살던 집도 30평대 아파트로 바뀌고 통장에는 혼자 펑펑 쓰고도 남을 생활비가 꼬박꼬박 입금되기 시작했죠. 입덧이 끝나고 나서는 집에 매일 들리는 도우미가 차려주는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했고 산부인과 병원도 시설이 최고급인 곳으로 옮겨 다니게 되었어요. 아이의 아빠는 이틀에 한 번씩 저와 시간을 보내러 왔고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에 임신 기간을 보내게 되었죠. 너무나 달라진 환경이 낯설면서도 태교에 집중할 수 있어서 한편으론 좋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잠시 떨어져 지내겠지만 곧 우리 세 식구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 사람을 믿었어요. 나랑은 남이지만 뱃속의 아이에게는 아빠니까 핏줄이니까 분명히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어느덧 임신 기간을 모두 채우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 출산이라 이틀을 꼬박 진통하고 낳은 귀한 아들이었죠. 막 태어나 피도 채 다 닦지 못한 핏덩이를 얼핏 스치듯 봤던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들 모습의 전부예요. 곧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오랜 진통에 잠시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뿐인데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 인간보다 못한 짐승들이 내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이를 그들에게 잠시 맡기기로 한 건 맞지만 그렇게 낳자마자 생이별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병원에 퇴원을 하자마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작정하듯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 앞에 찾아가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별 수 없이 대문 앞에서 죽치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지 싶어 기다렸죠. 아이를 낳은 건 추워지는 늦가을이었는데 해가 지고 나니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 몸조리를 해야 했지만 당시 저에게 제 몸 따위는 신경을 쓸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아들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먹여야 할 초유를 먹이지도 못하고 땡땡하게 불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집 안으로 들어갈 사람만 기다렸어요. 마침내 차가 한 대 서고 그 안에서 양손에 기저귀를 든 그 여자가 내리더군요. 내 아기 내놔. 내 아들 내놓으란 말이야, 이 도둑년아. 어머, 너 여기 어디라고 온 거야? 우리 계약한 거 잊었어? 여기로 오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해도 너무하잖아. 어떻게 아이를 낳자마자 데려갈 수 있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코트를 쥐고 있는 손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저는 절박했어요. 내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 여자를 쳐다봤고 그런 저를 쳐다보는 그 여자도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오늘 한 번이야. 오늘 보고 나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 마. 알았지?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할 테니 아이 보여줘요, 제발. 여자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더군요. 여자는 아이 방이 있는 2층으로 향했고 저도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어요. 이윽고 어느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이는 분유를 먹고 잠이 들었다고 했고 저는 조심스레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출산 직후 본 뻘건 핏덩이가 아니라 뽀얀 얼굴로 잠들어 있더군요. 눈을 살포시 내리깔고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예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소리가 나면 깰까 울음을 겨우 삼키며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잠시만, 아이와 둘이 있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내키지 않은 표정을 짓던 둘은 곧 방에서 나가주었고 저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음식, 오로지 아들만을 위해 내 몸이 만든 음식을 꼭 주고 싶었어요. 조심스레 입가에 가져가니 잠들었던 아이가 냄새를 맡더니 이내 입에 물더군요. 신기했어요. 태어나서 며칠 만에 맡는 어미 냄새를 잊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대견하던지. 어색하지만 힘차게 먹는 아이를 눈에 가득 담았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가슴에 새기려고 그렇게 두 눈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1년만 참아. 그럼 유산 받는 대로 즉시 이혼할 거니까. 그때 내 자리 너한테 줄게. 대신 그동안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약속 꼭 지켜요. 그날 그 집을 나서면서 그 여자와 나눈 대화예요. 분명히 저에게 1년만 참으라고 그 뒤엔 이혼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저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으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아기 얼굴 때문에 그 1년을 정말 페인처럼 살았어요.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이 이러할까? 분명히 잘 지내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심할 수가 없더군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 새벽에도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영겁과도 같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나마 1년만 참으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죠. 드디어 1년이 지나 아이의 돌잔치를 한다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또 한 번 속았죠. 그 둘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했잖아. 1년만 참으면 아이 돌려준다고 약속했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아버님이 마음이 바뀌신 걸 어떡해. 지훈이가 성인이 되면 유산을 넘겨주신다고 하니 나라고 수가 있어? 그렇다고 너랑 약속 지킨다면서 내가 거지가 될 순 없잖아. 이 거짓말쟁이들, 이 사기꾼, 내 아이 내놔! 내 아이 돌려줘! 아들을 낳기만 하면 유산을 준다고 했던 게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주겠다는 걸로 미뤄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줄 수 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었어요. 저는 발광했어요. 이렇게 아이를 뺏길 수 없었어요. 어떻게 버텼는데,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는데, 다시 19년을 기다리라니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저는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그 집 앞에 노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방법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모든 방법이 먹히질 않았고 그 사람조차 저를 벌레 보듯 대하는 모습에 저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애초에 그 여자가 내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로 둔갑시켰으니 부모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사람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낳은 아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아이만 데리고 간 거였죠. 저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자식을 뺏긴 것이나 다름없었죠.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염치도 없구나. 어디서 굴러먹은지도 모르는데 감히 우리 집안에 팔을 들일 생각을 해? 꿈도 꾸지 마라. 그 사람의 부모님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한 채 인터폰으로 흘러나오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에 대를 잇는 아이를 낳았건만 돌아오는 건 온갖 모욕적인 말과 욕설이었고 결국 저에게 남은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망연자실해서 멍하게 서 있자니 대문이 열리더군요. 살짝 열린 그 사이로 흰 봉투가 날라와 제 발 앞에 떨어졌고 곧이어 그의 어머니가 말을 하더군요. 이 돈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네 존재가 아이에게도 득될 거 하나 없어. 상황이 그리 되자 모든 의욕을 잃은 채 그곳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불행이 저에게 닥치고 맙니다. 기운도 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날 던져진 돈봉투와 저에게 닥친 상황에 절망하고 있던 저는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재수가 없으려니 온갖 일을 다 겪고 말더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저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운명이죠.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이제와 부모님을 찾아갈 면목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했죠.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며 그렇게 지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제 손으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지내길 3년.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만신창이가 돼서 목숨만 연명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벗이 되어준 것이 바로 술이었어요. 술을 마시면 저에게 닥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마치 진통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병을 손에 쥐고 있었고 마시다 쓰러지고 또 마시다 쓰러지는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신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내 몸 따위 돌보지 않고 지내다가 결국엔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강제적으로 술을 끊게 되니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그제야 제 자신이 조금 보였어요.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지고 있는 내 인생. 그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더군요. 그리고 불쌍했어요.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발로 정신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처음 경험해본 정신병원. 그곳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더군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요. 술을 강제적으로 끊다 보니 저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새삼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멀쩡한 사지 욕심이 있고 맑은 정신도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포기하며 살았나 그런 후회까지 들더군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언젠가 내 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달리 먹으면서 저는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의 은인을 만나게 돼요. 그 은인은 심리 상담사였는데 봉사차 그 병원에 왔었고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지나온 제 인생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비웃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이 된 내 삶을 마치 자기 일인 양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더군요. 그렇게 그는 저의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고 덕분에 저는 점점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정신병동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은인은 병원 안에서만 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사회에 다시 나온 저를 위해 직장을 구하는 것도 도와줬거든요. 그 사람이 소개해준 일은 영어 학원에서 상담하는 일이었고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거라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우리는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연인이 되었죠. 그 과정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준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의 그런 두려움까지 모두 받아들여줬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연인이 될 수 있었죠. 그 사람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고백이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여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저라는 사람이 한참 모자라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충분히 저에게 줬기에 부부가 될 수 있었죠.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 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슬픔이었죠. 남편도 제 감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제 슬픔을 함께 하려고 애를 써줬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잊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고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어요. 혹시나 친모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아이가 힘이 될까봐 찾아가지도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아이가 다 커서 성인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이가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대문에 걸린 명패를 보니 이름이 바뀌어져 있더군요. 미처 배를 누르지 못하고 길에서 서성이고 있자 누군가 말을 걸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여기 김재현 씨라고 사나요? 김재현이요? 저희 앞에 살던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 이사하셨어요. 저희가 여기 산 지도 7년이나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싶었지만 역시나 이사를 가고 없더군요. 그리고 이민을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전해 들었죠. 진짜 더 이상 아이를 찾을 끈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절박해졌어요. 혹시 몰라서 제 연락처를 맡기며 소식이 있으면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들과의 연결고리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젖을 물고 빨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다 자란 아이의 얼굴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민을 갔다고 하니 외국에서 잘 자라고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아들을 만나보고 싶었죠.
어미가 되어서 자식에게 뜨신 밥 한 끼도 해주지 못하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추억 하나 없이 고작 10달 뱃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 전부인 자격 없는 엄마지만 그래도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래서 매일 그 바램을 기도하며 살았죠. 남편 덕분에 사람처럼 살 수 있었어요. 여느 여자들처럼 사랑받으며 남편의 보호 아래 편하게 살 수 있었죠. 불행히도 우리 둘 사이 자식이 없었지만 그것을 남편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속이 깊고 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60세 생일을 맞은 어느 날 남편과 60세 된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그 사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정신을 못 차리면 병원으로 데려가자 싶어 기다리는데 곧 그 청년이 정신을 차리더군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한 첫 마디가 엄마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순간 멈칫하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느낌은 있었죠. 혹시 하는 기대가 제 가슴 속에 피어날 때쯤 그 청년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을 해요. 엄마, 전미정 맞죠? 우리 엄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거였죠. 저는 말도 못한 채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벌떡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저희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적 얼굴이 보이더군요. 내 아들이 맞았어요. 남편과 저, 아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죠. 제가 하던 사업이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까지 많이 까먹었죠. 구박 많이 받았어요. 아들은 찬찬히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군요. 사업이 망한 뒤 미운 털이 박힌 아들은 결국 자기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고 했어요. 처음 알았을 때 말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사실이 충격이 될 수밖에요. 상처를 받은 아들은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그 둘 사이의 부부싸움도 심하게 했다고 했어요.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했어요. 새엄마가 재산을 다 빼돌려서 아버지도 위태로워졌고요. 결국 이민을 가기로 하셨고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너도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네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지. 그렇게 따라가면 영영 엄마 못 만날까 봐. 내 기억 속에는 없지만 어렴풋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제가 그리웠다고 했습니다. 기억 속에 내 존재는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제가 그리웠다는 말을 했어요. 한국에 혼자 남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는데 찾을 방법을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살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우연히 집주인이랑 마주쳤거든요. 그 사람이 엄마 명함을 줬어요. 주기적으로 찾아가 명함을 주며 소식이 닿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발길을 끊었었는데 그 덕분에 아들이 저를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아들과 모든 얘기를 나누며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신기하더군요. 이게 바로 천륜이구나. 사람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돌고 돌아 오랜 시간이 걸려 찾았지만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기적이 아들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이후 저희는 함께 살게 됐어요. 이제는 다 커서 같이 늙어가는 나이가 되었지만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너무 늦게 만난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하며 주지 못했던 사랑 마음껏 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